아모림 감독의 데뷔전이 점점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아모림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 혹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아모림 감독이 팀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A매치 브레이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떤 루머가 나왔냐면 일마티노 디 나폴리, 이 매체가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 많이 봤던 매체잖아요. 이 매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맨유가 오시맨과 맞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르크지와 플러스 3천만 유로를 나폴리에게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시맨의 계약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고, 오시맨은 더 이상 나폴리에서 뛸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폴리도 오시맨을 더 이상 쓸 생각도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맨유는 현재 지르크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현재 상태에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모림 감독의 스타일을 비춰봤을 때 지르크지 같은 선수들은 잘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오시맨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죠, 공간이 났을 때 경합을 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잘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만약에 아모림 감독 체제의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에 오시맨이라던가 요케레스 같은 아모림 감독의 전술에 잘 맞는 선수들을 맨유가 영입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면, 아모림 감독이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소유한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모림 감독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최근 들어서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슬롯 감독 체제에서 후방에서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계속 찔러주는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라가 이번 시즌에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모림 감독의 축구도 기본적으로는 볼 소유부터 시작을 하지만 상대의 공간이 나왔을 때 그 공간으로 직선적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직선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후방에서 아모림 감독이 첫 번째로 하는 건 상대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의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끌려 나올 때 좌우 윙백들은 올라가 주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좌우 풀백 자리에 공간이 생기면서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결국에는 좌우 센터백들이 이렇게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좋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만들고요. 반대로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올라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좌우 윙백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럼 끌어당겼을 때 중앙 지역의 공간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살짝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공간을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3백에서 4백으로 변환될 때 미드필더가 내려오거나 센터백이 올라가거나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로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최전방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 미드필더가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좀 끌고 내려오고요. 여기서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올라가 주잖아요. 올라가 주면서 좌우에 있었던, 그러니까 3백을 만들 때 좌우 센터백에 있었던 선수들이 볼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상대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으로 뒤로 끌려가다가 다시금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 순간 앞쪽에 5명의 공격수와 상대의 수비 라인이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좌우 윙백들이 공간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운데 있는 3명의 선수들도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특히나 9번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갈 때 9번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지체 없이 그 공간으로 볼을 투입해주고요. 이때 상대 수비수와 공격수의 1대1 경합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의 득점 장면이 박스 안에서 머리로 집어넣거나 컷백을 받아서 넣거나 이런 장면보다 스포르팅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다가 상대가 끌려 나올 때 요케레스가 뛰어나가면서 경합을 하고 그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득점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맨시티와의 경기 장면인데 이때 스포르팅의 중앙 미드필더가 살짝 내려오면서
3백의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3백의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스포르팅이 좌우 측면으로 선수들이 분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고 있죠. 그리고 포백이 되자마자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맨시티의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내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스포르팅의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도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선수들이 끌려 나오면서 모든 선수가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볼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뛰어 올라가는 윙백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최전방 공격수와 요케레스, 밑에 있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측면으로 이미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간을 향해 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요케레스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 한 명이 또 끌려 나가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수비가 한 명 쏠리고 있고요. 이때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윙백이 가운데로 볼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요케레스는 본인을 마크하는 선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접고 들어와서 바로 요케레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요케레스는 수비수 1명과 경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합 상황에서 요케레스가 이기게 됩니다. 뛰어들어가면서 본인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겨낸 다음에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스포르팅이 뒤쪽에서 4명의 포백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대의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냈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중앙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수 1명을 끌어냅니다. 계속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요케레스가 공간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지체 없이 후방에서 뻥 차줍니다. 일단 이 공간을 만든다는 게 스포르팅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간을 향해 볼이 떨어졌을 때 지금 보시면 측면에 있는 선수는 누가 봐도 그냥 수비수를 끌어내는 동작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수와 요케레스의 1대1 경합 상황이 나오고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이 넓은 공간을 향해서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면 요케레스의 개인 능력, 아까도 나왔었던 경합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케레스가 또 이 경합에서 이깁니다. 경합에서 이기는 순간 곧바로 1대1 찬스가 나오고요. 여기서 또 요케레스가 볼을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케레스의 개인 능력이 매우 크게 발휘가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무리에 정점을 찍어주는 게 요케레스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이제 지금 맨유의 최전방 공격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가 2명이 있습니다. 호일룬과 레시포드죠. 그리고 지르크지는 이런 공간 침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카세미루 같은 선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들어주고요. 3백을 만들고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던가, 제 생각에는 마즈라이도 3백의 한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포백이 되니까. 이렇게 포백이 되면서 상대의 공격수들을 일단은 끌어낸 다음에 좌우에 있는 윙백들이 올라가지고,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마즈라이가 조금 올라올 때 수비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르나초와 달로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좌우에 있는 측면을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에 있는 호일룬이나 혹은 레시포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디알로라던가 브루 판데스가 한 번 더 공간으로 뛰어가주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호일룬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방식인데, 아탈란타에서 호일룬의 역할이 마침 저런 스타일의 플레이였어요. 가스페리니 감독도 공간을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일룬이 아탈란타에서는 원톱보다는 투톱에 설 때가 많았고요. 투톱으로 뛸 때 호일룬과 호일룬의 짝을 지어주면서 두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쓰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이 사실은 최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이나 포스트 플레이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탈란타에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탈란타에서 호일룬이 잘했었던 그런 플레이를 분명히 아모린 감독은 어느 정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레시포드도 마찬가지로, 레시포드가 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잘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일룬도 그렇고 레시포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톱 자리에서 버티거나 포스트 플레이에는 그렇게까지 능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모린 감독의 9번 공격수가 아무래도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2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공간을 휘저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까 3백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중앙 수비수가 한 칸 올라가면서 좌우에 있는 풀백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선수들만 측면으로 뛰는 이런 게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먼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앙 지역에 순간적으로 미드필더들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수비수가 한 명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호일룬 자리에 있는 9번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살짝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볼을 받아줄 때 받아주자마자 밑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거죠. 이게 아마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주면 맨유 입장에선 더 효과가 많을 거고요. 떨어뜨려주자마자 내려가 있었던 풀백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던가 앞쪽에 있는 9번 공격수도 떨어뜨려주자마자 다시 뛰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이 시작되는 이런 플레이들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요케레스가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요케레스의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활용해서 오히려 2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도 다수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그 밑에 2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존재를 하고요. 좌우에 윙백들도 높게 올라와 있고 반대편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굉장히 앞선에서 넓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니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을 모두 다 커버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요케레스를 먼저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요케레스 밑에 이미 미드필더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요케레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줘요. 그럼 요케레스가 살짝 내려와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선수가 달려 나오다가 요케레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아서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드필더들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게끔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요케레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고요. 패스가 넘어가자마자 일단 측면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려왔던 요케레스도 뛰어가고요. 반대편에 있는 윙백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든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측면 지역에서 완전히 공간이 열렸고 여기서도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요케레스가 뛰어들어가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요케레스에게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반대에서 뛰어들어오던 윙백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윙백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버텨주는 걸 잘하는 공격수는 맨유에 없어요. 사실 연계 플레이를 지르크지가 잘해주긴 하지만 지르크지가 버텨주는 걸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호일룬과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는 것에는 아모린 감독의 방식에 잘 맞는 선수니까 버티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버티는 것에 호일룬이나 레시포드가 그렇게 장점이 있진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시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멘은 기본적으로 볼을 경합하는 능력, 나폴리 때부터 이번에 갈라타사라이로 잠깐 임대를 가 있는데 갈라타사라이에서도 오시멘이 경합하는 능력, 그냥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면 본인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수를 정말 파괴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경합하는 능력 완벽하고 떨어뜨려주는 능력도 오시멘이 플레이메이커처럼 받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내려와서 주변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는 것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제공권이나 피지컬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침투도 가능하면서 피지컬이 되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무래도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는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뭔가 마지막 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선수가 바로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 맨유에서는 누가 될까? 이건데 맨유가 호일룬과 지르크지 그리고 레시포드까지 최전방 원톱의 자원들을 신뢰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까지는 시간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모린 감독을 위해서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해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과연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